안녕하세요. 여기는 약과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입니다. 오늘 첫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저 닉네임은 반도이고 송파구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 황일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의 사무국장 송혜진입니다. 제 이름은 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성북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고 이름은 신형근입니다. 저의 닉네임은 기도원이고 오늘 첫 팟캐스트인데 이 팟캐스트가 번창하기를 그리고 끝까지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로브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정동만입니다. 제 이름은 빠챔이고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평화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많은 얘기들 좀 서로 나누면서 즐겁게, 재밌게, 어렵지 않게, 딱딱하지 않게, 제발 무겁지 않은 팟캐스트로 사람들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에서 약국을 하는 천문호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스머프고요. 우리 팟캐스트는 지금 그 말을 했던 것과 같이 약사들로만 모여져 있는데 반드시 약사들의 그 시선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시선으로 본 사회세상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가면서 우리들이 이 팟캐스트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면서 앞으로 좀 오래 팟캐스트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서완석입니다. 제 닉네임은 주경입니다. 주경야독이라는 말에서 낮에 일한다는 의미로 주경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약과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이라고 우리 제목을 정했는데요. 줄여서 약사별궁입니다. 약사별궁. 약사별궁이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마약류 통합 시스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약류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혹시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라고 뉴스나 신문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마약류 통합 시스템은 도대체 뭔가, 누가 왜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마약류에 관련해서 의료용 마약류에 관련해서 TV나 뉴스 관련 뉴스 사건 사고에 관한 것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99년 같은 경우에 마이클 잭슨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인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중에 사인이 밝혀졌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유명인들,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포폴을 피로 회복이나 이런 목적으로 지나치게 과다 복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의료용 마약류에 관련해서 현재 관리 방법이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국가에서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든 시스템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마약류가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 약국 도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고, 제약사나 제조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그 현장에 나가서 보관 중인 그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대장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관리 대장을 이제 분실했다고 하거나 이제 뭐 조작하거나 이런 감시망이 좀 허술한 틈이 있어서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달이 되겠죠. 5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 시스템의 내용은 간단히 보면은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제조, 수출입, 판매, 양도, 영수,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을 위해서 사용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정보를 이 낱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상에 일일이 정보들을 다 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마약류 통합 시스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 중에서 하여튼 병원을 다니시면서 약국을 다니시는 경우에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실제로 포함된 경우가 간혹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세한 내용들이 뭐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나 우리 가족들이 먹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게 흐름을 살펴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잘 되는지 잘 못 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마약류 시스템 시작할 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상황까지는 어떻게 되나, 제가 설명할 부분들은, 일단 이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 이제 2016년도 5월 달에 그 법률로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원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11조 항을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 부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법률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시범 사업도 벌였고, 그 다음에 뭐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시범 사업 중에서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거를 담당해야 될 뭐 의사나 약사, 그다음에 이거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 부분들이 그 원래 취지가 사실은 그 흐름들은 잘 알고 결국에는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제도적인 그런 행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런 부분들보다 이런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적으로 강론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의 어떤 불안정성, 그 다음에 뭐 그 개인정보 문제, 그 다음에 이 부분 통해서 오히려 이게 안전한 부분들이 아니냐, 오히려 뭐 규제 내지는 그 어떤 옥상호가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많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사회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건약 같은 데서는 이거를 마약류 통합 시스템을 다시 옥상옥처럼 만들어서 재정을 낭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이왔던 우리가 DUR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어떤 약과 약 사이 약과 약의 어떤 정보를 알아내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DUR이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접목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제기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5월 18일 날 됐고요. 그 속에서 현재까지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얘기한다면은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그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엇인지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좀 들여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나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 건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아서 여러 질환으로 약물들이 처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약물 중에
네, 마약류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약들이 같이 혼합돼서 처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쪽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마약류를 처방을 몇 개를 했는지를 이렇게 실제로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환자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약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약국으로 가서 그 처방전에 따라 그 약물들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그 B라는 약국에서는 그 처방전에 따라서 이 홍길동이가 그 약물 이 열알을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받아서 집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그 약국에서 이 홍길동이가 그 약물을 열알을 받아갔다는 걸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계속 보고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가족들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한 처방이나 아니면 먹고 있는 약, 타가신 약,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그 정해진 마약류에 들어가는 마약과 현대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기존의 마약류 관리 방법을 보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나름대로 관리대장을 쓰고 병원도 약국도 각자의 관리대장을 쓴 다음에 또 보건소나 뭐 식약처에 각각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는 이런 보고 자체가 식약처로 일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약 자체가 생산되는 단계부터 환자의 입으로 투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식약처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 파악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최근 거의 약국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어떤 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약국뿐만이 아니고 병원들도 지금 다들 문제죠. 병원에서도 지금 다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듣기에는 야 그러면은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 관리를 안 해온 거야? 그래서 맨날 그동안 그런 사고가 터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송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류 취급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들 모두 각각 장부를 써가면서 그거를 각 지역 보건소에 계속 보고를 해왔었거든요. 사실 거기서 문제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장부에 기재된 것 외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시스템들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면 그것들이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게 약이 어디까지 가는지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해서 환자가 복용을 하는 데까지 가는 것들을 과연 추적이 관리 가능한 시스템이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재고관리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 그거를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다기보다는 이 약국에는 재고가 몇 개 있고 이 병원에는 주사제 마약이 몇 개 있고 이게 오늘 몇 개 나갔고 그거를 식약처에서 들여다보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 의미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리의 방식보다 훨씬 더 행정 업무 자체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민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받아가는 약통마다 번호가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60일을 받았다. 그러면 10알짜리 통인데 이 10개의 통마다 다 번호가 다르고 이 번호가 다 다른 거를 일일이 다 기재를 해야 되는 좀 이런 시스템이라서 과연 이게 환자의 건강이나 마약을 관리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마약류 사용량이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또 문제제기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과다한 행정 업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마약류의 사용량이라든가 마약류의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각 소매업자들의 재고 상태를 파악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지나지 않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이 정도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거밖에 못한다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보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뭐 약을 먹고 있을 테니까 나나 우리 가족의 약이 지금 이 시스템에 관련된 약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죠. 아, 그럼 본인 국민들은 나에 대한 약에 대한 이런 흐름에서 내가 먹고 있는 게 이 지금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약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은 계속 병원 약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돌아가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거를 국가가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떤 마약류를 먹고 있는지를 어느 병원에서 어느 약국에서 언제 몇 시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서 근데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소위 어떤 그 다른 집단을 보통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개인의 정보가 국가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게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반대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마약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고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을 두고 하고라도 정보를 모아야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거잖아요. 그 제도의 취지가 과연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국가에서 개개인이 먹고 있는 약의 종류와 개수까지 파악을 할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 과연 그것만 들여다보는데 정작 사용량에 대한 규제 정책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적정한 양을 먹고 있는지, 많이 과다하게 먹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지고, 단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약을 몇 개를 먹고 있다. 그것만을 보는 것들이 관리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그 사용량, 그 환자에게 투약된 그 마약의 양 자체가 제대로 처방이 된 건지 적정량인지 이거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몇 개를 먹고 있다는 정보는 사실 그 정보를 국가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보는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보 자체는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미 그런 부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네,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제 처방을 받는데 그 처방을 받을 때 그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예를 들면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뭐 고지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아마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와서 그 약을 타가심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도 그 환자분이 타가시는 약 중에 지금 여기 시스템에 나와 있는 마약이나 향정 관련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실제로 지금 의무사항이나 법적인 사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환자분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자기 관련된 보고가 계속 병원에서 약국에서 국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환자는 그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진행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가요? 그 아까 스모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내가 어떤 의약품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이미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사실 지금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는 각 약국이나 아니면 각 병원이나 적정한 처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조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처방정보와 질병정보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적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정보라는 거죠. 정보의 목적이 달라요. 근데 지금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갖고자 하는 정보는 이 개인이 이 약을 적정하게 먹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이 너는 이 약을 몇 개를 먹고 있어. 그거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조금 심사의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라서 저는 정보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일수록 더 어떤 심사를 위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가공이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몇 알이 몇 시에 갔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개인정보에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측면들도 좀 바라봐야 되고 중요한 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처방하는 것들을 적정하게 규제하지 않고 마지막 말단, 그러니까 정작 환자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복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숫자만 파악하는 것들이 그걸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입니다. 어, 어떠한 정책, 훌륭한 정책이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지금 쌍방향 시대인데 국가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동의나 토론이나 이런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이 됐든가 간에 근데 실제로는 이 관련된 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걸 충분히 거쳤는지 아니면 요즘에 특별한 정책들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언론 대정부 정부에서 대국민 관련된 뭐 홍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걸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정부에서 이런 뭐 환자이면서 국민인 시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의를 구하고 동의 구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부족했죠? 사실 이게 제안이 된 게 2014년도에 제안이 됐잖아요. 2014년도에 제안이 됐고 이미 각 지역 약사회나 병원들을 통해서 시범 사업도 2번을 거쳤는데 시범 사업 내용을 아무도 모르죠. 특히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는 단체에서 이미 2016년도에 1차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도 없이 2018년 원래는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된 거를 또 1년이나 유예해 가면서 2018년에 시행해야 되는 것들. 요것들은 아까 그 반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동의라던가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하자가 있지 않나. 그것도 심각하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일단, 저는 기도원입니다. 그,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지금 근데 기도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사사기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왕정 국가를 만들기 전에 부족 국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부족 국가를 이끈 지도자, 좀 거칠게 무슨 하면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캐릭터? 추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이름인가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니 그러니까 300용사를 이끌고 그 주변에 어떤 적을 물리쳤다라고 해서 스파르타쿠스 300?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다른 없는데, 거죠? 예. 좀 그렇게 저는 그 지금 하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좀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2007년도에 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고 이제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약제비가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막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신평원 산하에 의약품 정보유통센터 설립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모든 그 병원이나 그 다음에 약국이나 이런 데에 도매상에 공급되어지는 모든 그 역들에 대한 흐름을 다 신평원에 공개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이걸 왜 만드냐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한 몇 년 동안 정착이 되다 보니까 약국으로 몇 개 나가고 그다음에 병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의약품의 어떤 순환이 흐름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병원이나 그쪽에서 불법으로 그 청구를 한다든지 왜냐면 의약품의 어떤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불법으로 청구하는지 안 청구하는지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의약품의 거래를 통해서 리베이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투명성이 좀 확보된 부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그 불법 사용이라든지 입에 좀 축소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요번에 그 마약류 통합 시스템도 아마 그 식약처나 이쪽에서는 의약품 정보유통센터 정도의 아마 역할로서 이거를 좀 바라본 것 같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안전성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그 바라보고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의약품정보센터는 흐름들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냐라고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어쨌거나 그런 흐름이 이제 밝혀지면은 사실 이제 병원에서 그 강제적으로 아니면 이제 예전에 그 관행적으로 이게 마약류를 좀뭐 남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제어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가 약국 내에서 환자들을 받아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 봤을 때 일정 정도 이 마약류가 남용 내지 오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나요? 많이 드시죠? 아, 많이 느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오남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그 마통 시스템,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DUR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정 정도 이런 오남용을 컨트롤을 좀 했었었죠. 그렇죠. 중복되는 약물이 뜨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국마다 네. 중독되는 약물이 그러니까 기도님이 A라고 하는 그 약국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은 동일한 약을 다시 또 B라는 약국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약물에 의해서는 그 약이 B라는 약국에서 이게 걸러지게 되어져 있죠. 그걸 저희들이 DUR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복조약 방지를 하기 위한 중독 투약 방지.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그런 DUR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그 2014년도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식약처에서 발표했던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거를 이제 왜 구축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기에 보면 이제 추진 목표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마약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단계별 모니터링 동안 안전관리 강화다. 또 하나는 마약류 관리 프로세스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과 ICT 기반의 공공 서비스 구축. 그러니까 그거는 약국에 후자는 약국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당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정권 때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한참 이제 창조 경제 얘기하면서 ICT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갑자기 안창조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마약류를 관리를 ICT를 기반으로 해서 전산화를 시키면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돌려가면서 이후에 두 번째로 내버릴 정도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살짝 들죠. 그 당시에 뭐 박근혜 정권이 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종의 그런 그것들이 쭉 흐름이 와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파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률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발의한 사람은 어쨌거나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그 남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야를 구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고 어쨌거나 당시에 그 프로포폴이라는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마약류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면서 여하튼 어떤 식으로는 어떤 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 마약 통합 시스템이라는 부분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아서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사실 남유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 내용에는 1년 번호에 대한 부분들만 있었지. 요것들을 뭐 전산관리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법안에는 사실 있진 않았어. 그 1년 번호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 약물이 뭐 5월달에 나온 약물, 6월달에 나온 약물, 7월달에 나온 약물 이렇게 있는데 5월달에 나온 약물과 6월달에 나온 약물의 번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은 약인데 거기에 번호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프로포폴 지금 기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프로포폴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면서 이것들의 유통을 한번 이렇게 생산부터 소비까지 한번 쫙 일관되게 봐보자라는 건데, 근데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필요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에서 뭔가 새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아까 기도님께서 아까 그 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것들이 그 지금 현재 심평원에서는 약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도매상에서 제약회사에서 생산해내고 약국이나 병원에 유통되고 있는 약들의 사용량들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마약은 빠져있진 않잖아요. 보려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보려면 볼 수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또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럼 이건 적폐인가요? 네,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이거 너무 심한 얘기, 내가 얘기해놓고 좀 심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 마통 시스템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관리나 이렇게 이제 이런 IT 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자문을 많이 좀 받아봤더니 실제로도 그분들이 제가 몇 분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아까도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DUR 원래 지금 저희 나라가 DUR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 국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 모든 약국들 이런 데가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약물이 어떻게 투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DUR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몇 나라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되게 잘 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벌 시스템을 조금만 더 개선하거나 강화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처방을 받고 어떤 약물을 타가는지를 국가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수월한 방법으로 예산도 줄이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직을 하나 더 만들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그 이중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굉장히 일사천리로 됐기 때문에 이런 뭐 논란이나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원활치 않고 특히 국민들에게 언론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도 약국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이걸 디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왜 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실제로는 뭐 의사분들, 약사분들 의사의 약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했었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지적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프로포폴 문제 때문에 그 약사들만 골탕을 먹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꼭 약사들만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동물용 의약품도 있고 의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여러 주사제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는 그건 꼭 뭐 우리만 골탕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모든 이제 이쪽 의료계 쪽에 아니면 마약 의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포폴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프로포폴 전체 주사 한 개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요것들이 나눠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전에 이대에서 문제가 됐던 분주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주사제를 나눠서 투약하고 남은 약들. 근데 사실 마약류 지금 통합 시스템에서 그 남은 약을 관리하는 것들이 가능한가요? 주사제가? 그 나누는 약들은 원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를 그리고 그 안 버리고 그냥 쓰고 다시 그 청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이대 들면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주사제 같은 경우는 0.5를 쓰게 되면 0.5를 쓰고 0.5를 뭐 폐기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은 0.5가 그 약물인지를
어느 누구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액체의 양만 들어있으면 실제로도 이걸 폐기를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취지와 응, 따르자면 뭐 국회에서 이 법을 제안을 하고 식약처에서 이거를 시행을 했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였던 그런 주사제 마약류들의 문제들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나눠져 있거나 남은 주사 액제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남은 알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산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그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었고 그거를 통해서 그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동일한 약물이 동일한 사람한테 계속 중복으로 투약되어지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스크리닝을 하고 있었었고 기존의 약국에서는 그 마약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수기로 수기로 하든지 컴퓨터에 입력을 하든지 해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보건소에다가 이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던 것들을 마약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던 게 빠르면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늦어도 그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 시스템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DUR도 하나 있고 마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 마약류의 그 오남용에 대해서 이 마약을 복용하는 환자나 시민들이 더 안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거 놓고 보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중복적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방식에 의해서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마통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목적이고 중론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작 잡아야 될 것들을 못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마약류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났는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통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의료용 마약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었는지, 결국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마통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사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포폴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 식욕 억제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비급여 처방이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비급여 처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받을 때 이제 그 약값을 전액을 다 환자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70%를 보전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주고 환자 개인은 30%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게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이제 미용이나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없고 내가 전액 100%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처방들을 보통 진료들을 비급여 진료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미용에 관련된 뭐 피로회복 이런 쪽으로 많이 그동안 쓰여왔었던 프로포폴 뭐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DUR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었던 그 DUR 시스템으로는 걸러질 수 없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 DUR 시스템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비급여의 진료에 대한 부분을 체킹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비급여 처방전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처방전의 양식이 있는데 이 처방전 양식에서 개인 주민등록 번호나 이런 게 이제 써져 있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데 비급여 처방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게 기록되지 않아도 또 의료기관의 어떤 진료 요양기관 번호나 뭐 진료 번호 발행 기록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엉망으로 써져 있는 처방전들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어쨌든 뭐 종이에 써주기만 해는 되었고 그런 식의 허위 처방전들이 많이 발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건데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통 시스템이 그러한 사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처방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DUR 시스템에서는 그 주민등록 번호 지금 얘기했던 그 주민등록 뒷자리가 다 기재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허위로 기재가 된다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DUR로는 걸러졌었나요? 거기에도 DUR로 걸러지긴 어려웠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안 뜨죠.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으면 그 병원하고 약국 사이에서 프로 체킹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계속 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그 마약을 그 비합법적으로 맡고 있는지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그 본인이 그 맞는 그 먹고 그 주사를 맞는 사람이 그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DUR로도 허점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마통 시스템을 그 다시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취직을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테니까 그 정당성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못 잡죠. 그러면 DUR도 안 되고 돈을 새로 쓴 마통도 안 되면 사실 이 마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는 맞는 것이고 그런 의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진짜 허위로 기재해 와서 있지도 않은 사람의 있지도 않은 주민번호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비급여로 병원단에도 올 일어나는 경우면 거거든요. 예. 그거는 어디서도 잡을 수는 없어요. 병원 지금 내, 시스템으로. 예, 맞아요. 병원 내 DUR이든 근무하시는, 예.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든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어디서도 그거는 잡을 수가 없는데 사고는 거기서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 허위적인 거고 그 사용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문제의 소지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둘러보면,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뭐 인권단체라든가, 실제로 환자들은 본인에 대한 내용이 계속 흘러가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현재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이런 논의라든가 이런 뭐 반발이라든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걸로 많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사와 의사라고 하는 더군다나 그 투여되는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이라고 하는 전문약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약들이 주로 그 사용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런 약을 그 맞는 분이나 드시는 분한테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까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약물에 의한 그 사고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마통을 다시 도입을 했는데 그 마통 시스템이 그런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쉽게 지금까지 이야기에 나온 내용을 여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자체를 네,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꼬리표나 이름표라고 저는 좀 표현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태그를 붙이는 거죠. 태그. 네, 이게 보면 우리가 아, 나는 꼬리뼈인 줄 알았어요. 꼬리표가 아니라. 꼬리표나 아, 배고파서. 이름표. 우리가 뭐 식품에 보면은 무슨 고기라든가 뭐 생선 이런 걸 예를 들면 구입을 하게 될 때 이게 어디에서 어디 뭐 농장에서 기른 뭐 달걀이다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뭐 네, 이런 그렇죠. 표시로. 네, 네.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약에 대해서 이런 이름표나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흘러가게 하고 이거를 보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려고 국가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을 예전에. 전산화, 예. 유통을 이제 전산화시켜서 이렇게 쭉 흐름을 보자는 건데, 아까도 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정작 비급여,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처방들에 대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작 단계, 처방을 할 때부터 이 약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쓰고 있는지, 과하게 쓰고 있진 않은지, 오남용되고 있진 않은지 여기에 대한 통제가 규제가 있어야만 뒤에 있는 흐름들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를 보지 않고 뒤에 있는 흐름들만을 보는 것들이 과연 내가 알약을 수면제를 열알을 먹는지 20알을 먹는지 그거를 식약처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이게 정부 입장에서 시각처 입장에서 약간 이제 반론을 핀다면 이런 반론은 강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제 병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약국으로 향정신성이나 아니면 마약류 처방할 때 비급여 처방이라 하더라도 여하튼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를 하고 어쨌든 보내야 돼요. 그게 허위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2번 그러니까 2000, 미국이들은 5000, 뭐 6000 이렇게 나가겠죠. 어쨌든 그 사람의 실명이든 뭐 가명이든 간에 이름과 어쨌든 허위로 된 주민등록번호든 아니면은 뒷번호를 모르니까 여기서 비급여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그거를 쳐서 우리는 보낸다고요. 어쨌든 날려요.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게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날린다라고 하는 게 전문 용어입니까? 전송이도 우리가 날린다. 전 처방전을 날린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우리 전산으로 전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하튼 A병원, 그 사람이 A병원에서 계속 비급여 처방을 계속 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적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식약처에서 계속 보다 보면 A라는 병원은 계속 비급여로 처방을 이렇게 내네. 라는 것들이 일단 우리한테 스크린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평화에서도 예전에 계속 하면서 약을 보면서 이 약은 왜 자꾸 이 약을 많이 쓰지? 면서 당신네들 너무 이 약을 많이 쓰니까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 이 질환에 쓰는 게 아닌데 너무 빈번하게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계속 비급여 A라는 병원이 비급여를 계속 날린다. 아니 전송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당신의 병원이 유독 다른 병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비급여로 처방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한번 뭐 실사가 됐다는 얘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우리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또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겠네요. 아니 근데 이 제도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는 내용이 이게 비급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모르나요? 주민번호 뒤에가 모르겠죠. 없는 거는 다 비급여로 봐야 되나요?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음. 보험이다, 비보험이다 알 수 있지만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서는 이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모르죠. 예, 향정을 그럴 몇 개 것 같아요. 썼는지만 아는 거죠. 예. 이 처방전에 향정이 10개 나갔는지 저 처방전에 20개가 나갔는지 네, 기도원 이것만 아는 거죠. 처방 날리다가 날아가셨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마통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볼 수, 모르면은 저는 비급여하고 네. 급여가 구분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고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허위 처방전이 나오든 위조 처방전이 나오든 지금의 관리 시스템 안에서는 위조 처방전 같은 네. 경우에는 이 마통 시스템에 걸러낼 수 있는 지금
세계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어쨌든 국가 예산을 들여서 시작된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들어갔죠. 네, 우리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의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지 좀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예, 참고적으로 네. 제가 이제 국회 예산을 좀 잘못 보니까 이 마약류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2017년도에는 이제 아마 구축 정도만 됐으니까 그 당시 한 12억 8,800 정도가 그 책정이 돼가지고 통과를 했었고요. 프로그램 값이 엄청 비싸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2018년도 예산이 확 뛰어요. 그래서 42억 6,600만 원, 29억 정도가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9년도 예산에는 또 이거보다 뛸지 아니면은 그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 40몇 억 정도가 투입되니까 물론 이제 전체 시각적 예산에 비하면은 뭐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제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서도 과연 그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냐라는 부분들이 그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는 어쨌든 얘기했지만 좀 이따가는 과연 이제 어쨌든 도입이 됐으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일단은 그 약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14일 날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이 마약류 통합 보고가 239만 건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약국 한 곳당 하루 평균 3.5건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가입한 약국이 2만 1,738개 약국 중에서 2만 699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95.2%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대다수 약국들이 마통 시스템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가입 안 한 약국은 분업 예외 약국이나 마약류 재고를 많이 준비해둔 약국들이고요. 그리고 가입을 사실 그것도 웃겨요. 마약류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가입률이 95.2%인데 이 중에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약류 통합 보고 건수가 239만 건, 하루 평균 3.5건인데 연계 보고가 97.4%가 연계 보고를 벌써 했다고 하네요. 1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셨겠죠. 네, 10일이 지났으니까 네, 대부분 다 했겠죠. 근데 여기에 약사들이 보면은 좀 반응을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6월 15일 약사공론 약공 덧글에 있는 반응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건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걸, 지금은 일단은 보고만 하면 처벌을 유예해준다고 하니 회원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보고만 먼저 하는 사례가 많아 단순히 보고 건수로만 보면 이제는 한 차례 심한 혼돈의 상태를 벗어나 안정화된 상태로 보이나 약국 실보유 재고와 마약류 통합 시스템의 관리 대장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차후에 이를 해명하거나 이로 인한 처벌로 인해 고생 좀 해야 할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네요. 다음 글을 살펴볼게요. 병원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이거 병원도 뭐 사용 내역을 전송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주사제랑 다 해야 되고요. 잘하고 있겠죠? 뭐. 저희 옆에 있는 원장님은 마약류 주사제를 다 치우셨어요. 아, 이 정도도 효과는 좀 있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댓글이 30원 준다고 생생 내는 거 봐라. 30원 준다고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실시는 안 됐지만은. 아, 수가가 30원이 책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이
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매상이나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다 깔아서 네. 보고를 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입고가 자동으로 잡혀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보기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앞으로 이게 시작을 했으면 일단 뭐 성공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거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의 반응을 보면 사실 2018년 5월 18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니까요. 그 전까지의 올 한해 5월 전까지의 식약처의 활동은 계속적인 후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렵다, 힘들다, 업무가 과다하다 하니까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저거 안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에 5월 18일 날 시행을 하게 됐는데 아까 그 댓글에 나왔던 것처럼 정작 이제 1년 번호 보고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보고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처벌이 만약에 행정처벌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 이후의 혼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지금 식약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온 걸 봤을 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러면은 이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 유통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용량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허위 처방전, 비급여 처방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도 나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의 마약류 통합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마약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각 돼요. 약국과 병원에 흩어졌던 마약 대장을 식약처에서 식약처 서버 한 군데 모아놓은 것밖에 안 돼요. 이게 개인정보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전 아까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사실 이러한 그 마약류를 투약받고 있다는 그런 개인정보가 기존에는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건강보험공단에만 있었다면 이제 또 다른 국가기관인 식약처에도 그 정보가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보 자체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네. 동일한 정보가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리고 보고 시스템 자체가 일괄 보고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일괄 보고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약 통합 시스템의 처음에 시작은 실시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몇 월 몇 시에 아무 개가 마약류 의약품을 몇 개를 가져갔다를 보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고하는 식약처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아, 온타임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온타임. 네. 근데 그것들이 식약처 서버의 과부하라던가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보고하겠죠. 모아서. 아, 그게 무슨 보고라고요? 일괄 보고. 아, 일괄 보고. 일괄 보고라고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그 전월에 있는 사용량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약국들은 일괄 보고를 병원들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유통도 제대로 못 보는 문제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버 자체의 안정성을 몰라요. 지금 상태에서는. 과연 나중에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 때 식약처 서버가 안정화가 될 것이냐 라는 데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아까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서버에 대한 안정적인 문제들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보안 자체가 허술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누구나 들어오실 거니까. 제 사견으로는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해 본 걸로 보면 그나마 국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에 그 목표치에 근접하려고 하면 실제로 당장 비급여 처방이라든가 그런 뭐 이런 처방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이 누구한테 어떤 약이 가고 있다는 걸 실제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약국에서는 이 시스템화에서 제조번호, 유효기간하고 이런 것 자체를 자세하게 다 적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처방 자체가 그 통단이나 배갈이면 배갈, 열알이면 열알 이런 통단이나 팩 단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다 적는 게
실제로는 아까 말한 이름표를 따라가는 것 같이 실제로 이게 정말로 효율적인지 현실적인지라는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이 통이, 이 약의 한 통, 이 30알이 누구한테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게 국가의 생각인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처방이 나오거나 약이 투여될 때는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도의 취지하고 좀 무색하게, 실제로 이거는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뭐 논의나 이런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세 번째는 아까 국민들은 자기는 이 맞통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은 저거 다른 의사약사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거기에 이름표를 차고 그 약을 먹고 흘러가는 사람들은 다 본인하고 본인 가족들인데 이게 정말 국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면 협조를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고치는 거 이런 과정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허위 처방전이나 비급여 처방전이나 어쨌든 간에 그런 처방전이 문제가 돼서 그런 처방전을 그 스크리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스크리닝을 국가에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거를 발행하는 의사쌤들이 그런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약품을 처방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자체의 기재사항에 대한 의무조항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한 지가 거의 그 20년 가까이 되는데 2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20년 후에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낭비적이고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이렇게 이제 이 의약품이 아닌 다른 걸로 돌려놓고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비급여 처방전이 나오거나 이럴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인권 아니면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뭐 쓰지 않았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의약품이 아닌 다른 걸로 나가게 되면, 예를 들면, 그 뭐 특별한 물질, 위험 물질이 있다. 위험 물질이 뭐 예를 들면 뭐 벤조일이 됐다든가 특별한 위험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날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면 실제로는 국가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걸 사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몇 개를 사가는지 실제로 다 적게 되거나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는 그게 필요한 경우는 이름이랑 연락처랑 이런 거 자기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몇 개를 사간다든가 구입한다든가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더 훨씬 더 그런 제품보다 더 고유용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이런 의약품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강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방전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내용들이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근데 그래도 DOR 상에서도 이게 지금 중복 투여나 이런 상호작용 문제가 마통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류에 관련된 중복 투여나 이런 상호작용 문제는 여전히 DOR에서 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DOR에서 못하고 있는 이런 비급여 처방전에 대한 관리를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약류 통합 근데 시스템과 이미 분류가 그러니까 돼버렸잖아요. DUR을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두 개를 연결해서 중복 투약도 막고 그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들여다보고 유통되는 부분들도 들여다보고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들여다보고 요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그렇죠. 사실 대안적이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향정장도 하나 있는 거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역설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전문가를 둔 이유는 그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자기 전문 분야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그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전문가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무력화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아이러니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뭐 허위 처방전 내지는 비급여 처방전이라는 얘기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보건의료 쪽에 핵심적인 것들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에 지금 많은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마통 시스템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네.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런다면 그 마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케어의 밖에 있는 제도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계속 얘기를 할수록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앞으로도 좀 많은 얘기를 더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아마도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약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비급여라고 하는 영역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여기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 건강 때문에 통제를 하는 거니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회나 아니면 평가 토론회 같은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저도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지금 마약류 통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식약처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은 합의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참여했다는 단체들은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시도지부 약사회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시도지부 약사회에서 다들 반발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혀 정작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 의료인들, 뭐 약사, 의사, 뭐 아니면 이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없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 이 시스템이 정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좋은 취지대로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유통을 투명화시켜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는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각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내서 이 시스템을 정말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과 서로 연계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의 정책 전환, 방향 전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남구 약사회 부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좀 같이 얘기를 좀 하자. 저는 되게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앞으로의 대안이라던가 정말 좋은 방향성이라던가 그 목적했던 방향들을 좀 얘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1년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했으면 지금 이와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죠? 그 2016년도에 이제 건강사회로자 약사회에서 이 마통 시스템에서 얘기하면서 가장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지만은 DUR을 의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통 시스템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마통 그래야, 시스템 연계를. 그리고 그 부분들은 그 이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몇몇 의사들뿐만 아니라 의사나 뭐 전문가들도 DUR과 마통 시스템을 연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평가는 우리 강남구 전 약사님 부회장님께서 저는 아니고 지금 현직이시죠? 현직이네요. 네, 현직 부회장님께서 그 평가위원 1, 2년 내에 뭐 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평가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필요한 것 같고 더군다나 강남군의 시범사업 때도 네. 건강사회에서 2016년도에 냈던 만약에 그 성명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건강사회의 차원에서는 이런 마통 시스템에 대한 DUR 부분들을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계속 그 당시 의약품 안전관리방안에서 비급여 약품 중에서 행정관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DUR에 걸릴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해야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시스템의 구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지가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그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슨 얘기시죠? 그러니까 DUR을 DUR을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다 안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향정 같은 경우를 비급여 약품, 식욕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급여 약품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들을 아예 코드를 구해서 그건 반드시 강제로 할 수 있게 라는 부분들로 해야지 그게 이제 DUR이 그게 탑재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좀 뭐,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건가요? DUR 시스템에 마약류 의약품은 네. 의무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그게 마통에서 이게 비급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A라는 병원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이 너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소진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 사용 기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장 기간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길어도 뭐 세 달 이러는데 우리가 통계적 경험하면은 그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급여 의약품이다 보니까 5개월에 사용하든 6개월을 사용하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스크린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냥 그런 방식이 돼야지 결국 이게 마통식도 연계를 되더라도 결국 비급여는 걸어줄 거라는 거. 그게 안 되면 뭐 연계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효 억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러니까 아예 보고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좀 이것도 반쪽짜리가 되겠죠. 그럼 마통과 DUR을 연계를 시키고 DUR 안에 마약류 의약품을 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자. 예. 이 정도? 예. 코드는 아마 제가 부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코드는 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코드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의약품의 의약품에 부여져 있는 약품 코드. 연계보다는 통합하는 게 어떨까요? 통합을 하면은 실행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은 이제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 그래, 그 애초서부터 만약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기관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심평원이고 하나는 식약처 산하에 있는 의약품안전평가원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의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근데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기관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이니까 기관 어떤 EDB라든지 기관 어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심평원에 의약품 정보유통센터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치약처에서 지금 마통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또 의약품 어떤 또 식별을 해가지고 의약품 무슨 또 센터 그거 들어가나요? 그것도 이제 더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 센터를 만드는 이것도 소속이 제가 식약처 소속인지 복지부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의약품을 둘러싸가지고 각 시스템이 이제 해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중에 또 세 개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또 통합할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연계든 통합이든 어쨌든 평가위원회는 아마 또 이제 뭐 하반기가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평가 부분들이 되더라도 일단 DUR 부분들은 계속 연계를 시키거나 통합해서 관련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가 유일하지 않지만은 하나의 어쨌든 우리 이제 전문가로서 낼 수 있는 하나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이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 국민의 건강권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오남용, 마약류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그렇죠.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첫 시간에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뭐 좀 재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첫 시간 치고 뭐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뭐 특별히 있으신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